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개화 정책의 추진, 두 번째, 세 번째는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랄 수 있는 위정척사운동 이모군란입니다. 먼저 개화 정책의 추진 중에 첫 번째 개화파의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연암 박지원의 손자이자 제너럴 셔먼호를 격퇴했던 박규수 통역관, 즉 역관 출신의 오경석, 한의사였던 유홍기 등이 중심이 돼서 이전부터 통상개화론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통상개화론이란 국가끼리 상거래를 통하고 문물, 제도 등의 문화까지 개방하자는 논리가 통상개화론이었는데 이러한 통상개화론을 특히 유홍기가 중심이 되어 김옥균, 박용효 등의 양반 자제들에게 가르쳤고 이들이 나중에 급진개화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조선의 개화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제 개편인데 1880년에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 뜻을 보면 기계와 같이 개화의 업무를 통괄해서 다스리는 아문, 부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통리기무아문은 외교, 통상, 군사 등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다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군제 개편인데 조선의 기존 5군령 체제를 2형 체제로 축소 통폐합하게 됩니다. 이 2형에는 무의형, 장어형과 같은 사단들이 존재했는데요. 이를 현재로 따지면 5개의 사단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2개의 사단으로 통폐합, 이른바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존의 군인들 중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많았고 이렇게 축소가 되었으면 좀 대우라도 좋아야 되는데 좀 급료가 밀리는 등의 대우까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881년에 신식군대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특별한 무기를 가진 이 별기군이 설치되게 됩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은 양반 자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인 교관한테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옷, 좋은 급료 등 좋은 대우를 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신식군대에 대한 구식 군인의 차별이 컸기 때문에 나중에 이모군란으로 터지게 되는데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대 시설의 설치인데 근대적 무기를 만들었던 기기창, 근대적인 인쇄기구였던 방문국, 근대적인 화폐 주조기관이었던 전왕국 등이 이모군란이 끝나고 난 1883년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에 파견이 되어 새로운 문물들을 배워온 외교 사절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가장 먼저 파견이 되게 되는데요. 일본에 파견이 된 수신사입니다. 수신사는 2차례에 걸쳐서 파견이 되게 됩니다. 1876년에 1차로 파견이 된 이유는 바로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새로운 국제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므로 사절단을 보내게 되거든요.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같은 해에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색깔 바꿀게요. 부러져가지고.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 일본에 파견이 되었고 2차 수신사는 1880년에 훗날 가보개혁에도 등장을 하는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 파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아주 중요한 책 하나를 가져와서 고종에게 바치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조선의 앞으로 어떤 책략을 펼쳐야 되는가에 대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거기 있었던 청나라 사람 황준헌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말로 대화는 안 통했기 때문에 중국말과 조선말이었으므로 서로 같은 한자 문화권이었으므로 필담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김홍집과 황준헌이 필담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2차 수신사의 업무를 김홍집이 마치고 다시 조선으로 귀국을 하려고 하니까 황준헌이 서로 필담 나눈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김홍집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 어떤 책략을 황준헌이 제시를 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러시아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의
러시아의 책략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해주거든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친중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결일본,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미국과 화해하고 미국과 연결이 되어라 라는 책략을 제시하고 이 책 조선 책략을 김홍집이 수신사 갔다 와서 고종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81년에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조사 시찰단이 일본에 파견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박정량, 홍영식, 어윤중 등이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되게 되거든요. 비밀리에 파견된 이유는 당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부력, 조일무효규칙 이런 것 때문에 몰래 여론을 인식해서 비밀리에 파견했고요. 이들이 일본의 근대시설, 제도 등이 발전된 메이지 유신의 상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나라에 파견이 된 우리 사절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시찰단과 같은 해에 파견이 되었는데요. 1881년에 청나라에 파견이 된 영선사입니다. 이 영선사에는 김윤식, 어윤증 등이 청나라에 파견이 되었고요. 무기제조법, 근대식 군사훈련법 등 청나라에 발전된 양무운동의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이모군란 이후 기기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과 청나라에 또 조선에 갔다 왔다면 이번에는 미국에 갔다 오는 보빙사가 1883년에 보내지게 됩니다. 1년 전 82년에는 조미수 통상조약에 따라 가지고 조선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국교 관계가 맺어졌거든요. 미국이 우리 조선에 영사를 파견하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담례로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민영희, 홍영식, 유길준, 서광범 등의 젊은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과 유럽 등의 근대 시설과 문물을 보고 돌아오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보빙사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미국의 왕이라고 인식을 해서 절을 올리는 장면이 미국 신문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반들의 반발이 가장 컸다라고 했었거든요. 먼저 이 위정척사 운동인데 이 위정척사 운동의 뜻을 보면 바른 것을 지킬 위자,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운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반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들이 사악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리고 사악한 것은 성리학 이외의 종교와 사상, 서학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척했다람에 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위정척사 운동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기별로 어떻게 양반들이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는가 보도록 할게요. 1860년대인데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한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병일박해라든지 제네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타 도굴 미수 사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항로, 기정진 등의 양반들이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면서 통상을 반대했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반들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뜻을 보면 서양 세력과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하는 논리다람에 따라 1860년대에는 척화주전론이 주장이 되었구나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70년대인데 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선 강의에서 나왔던 최익현 등이 개항을 반대하면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일본 사람들이 서양의 옷을 입고 서양인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서양에 가깝고 이들과 개항을 조약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라는 주장이 외양일체론이었고요. 이 뜻은 바로 개항 반대론이다. 똑같은 말이
이 개항반대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 1880년대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0년대에는 앞에도 언급을 했던 2차 소신사의 김홍집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책을 하나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에 대한 책략, 조선 책략이 1881년에 우리 조선에 크게 유포가 됨에 따라 영남의 양반 유생이었던 이만손 등이 개화와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게 됩니다. 영남이란 경북, 즉 경상도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만선을 중심으로 영남 지방에 많은 사람들, 만인들이 상소를 올렸다. 이게 바로 영남만인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핵심어는 개화반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60년대에는 척화주전론, 70년대에는 개항반대론, 80년대에는 개화반대론이네요. 그럼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반외세이자 반침략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이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계는 양반들이 자기 기득권들을 유지하려고 한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 고수의 그런 성격이 또 강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구식 군인들과 도시 하층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이모군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배경을 보면 첫 번째로 정부의 개화 정책,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침탈이 심각했거든요. 일본이 조일 무역 규칙 등의 조약 체계를 따라가지고 우리 조선의 쌀을 마음대로 사가게 됩니다. 제한 없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조선 내에서는 쌀이 부족하게 되니까 쌀값이 올라가게 돼요. 이에 따라 도시 하층민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일본에 대한 불만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식 군대였던 별개군에 비해서 구식 군인들이 엄청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예로 들어서 당시에 구식 군인들이 13개월치 급료를 받지 못합니다. 요약하면 1년 1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생계가 어렵고 사람들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급료를 제공하는 당시 대동법을 관장했던 선해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구식 군인들한테 한 달치 급료를 지급해 줄 테니까 모여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신나가지고 선해청 앞에 가게 되는데 이들이 쌀을 받게 되고 이 쌀포대를 들어보니까 쌀포대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쌀포대를 열어보니 이 쌀포대 안에는 원래 들어있어야 될 쌀이 2분의 1밖에 없고 이 나머지 2분의 1에는 밀이나 보리를 도정하고 남은 껍질, 겨 또는 모래가 2분의 1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쌀도 좋은 쌀이 아니라 썩은 쌀들이 더 들어있었다고 하거든요. 순전한 급료를 줘도 모자란데 이렇게 착복을 하고 장난질을 해버리니까 구식 군인들이 폭발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폭동을 1882년에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이모군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모군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에서 보면 군인들의 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 하층민들도 대거 가담하게 됩니다. 개화 정책과 일본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에 구식 군인과 하층민들이 함께 이런 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먼저 이모군란들이 난 일으킨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원군은 이때 이미 권력을 잃은 지 9년 정도가 지났었는데 이들이 대원군 찾아가서 대원군 합파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옛날 통상 수교 거부할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개화 정책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고 대원군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고 공사관을 불에 태우고 많은 일본 사람들을 살해하고요. 또 별기군도 습격을 해서 별기군 일본 교관도 살해를 하고 심지어는 창덕궁, 궁궐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민비, 훗날 명성 황후가 되는 민비를 죽여라.
자,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민씨 세력과 고위 관리들을 죽여라 이런 생각으로 창덕궁 쳐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영민씨들이 거의 제2의 제도 정치, 세도가보다 더욱더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흔들렸기 때문에 이들은 민비를 제거해야지 훗날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민비 죽이려고 또 민씨 죽이려고 또 고위 관리 죽이려고 자, 창덕궁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선해청의 최고 관리였던 민씨 세력이었던 민교모가 이런 사람들한테 맞아 죽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됩니다. 이렇듯 궁궐까지 습격하는 등 사태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불러서 사태 수습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흥선대원군이 궁궐로 들어와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고 그 이전 개화 정책을 모두 백지화시켜버립니다. 통리기무함은 폐지시키고요. 이영을 다시 오군영으로 별기군도 폐지됨에 따라 개화 정책이 다시 원위치로 또 오게 되고 군인들이 민비를 못 찾게 되니까 민비 시체 볼 때까지 우린 궁궐에서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대원군은 사태 수습하려고 민비는 죽었으니까 너희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시체 없는 장례식까지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민비는 충주에 도망이 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씨 세력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이모곤란을 진압을 하기 위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최근 학설에는 민씨보다는 요 고종이 가장 크게 청군을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일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되는데 외국 군대한테 이런 구식군인들 해결 못해가지고 외국 군대에 헬프를 요청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컸거든요. 어쨌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건이 원인 주모자로 대원군을 지목을 하고 대원군을 납치해서 텐진으로 압송해버리고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이후에는 민씨 세력들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모곤란 해결 이후에 그러면 이모곤란이 끼친 영향 그리고 결과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는데 현재 인천 안에 있는 이 제물포에서 이 제물포 조약이 이모곤란 이후 1882년에 체결되게 됩니다.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라 말을 하게 되고요. 혹시나 이러한 난동이 또 터질지 모르니까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 경비병 주둔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이 허용이 되게 되는데 이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나중에 갑신정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우리 이모곤란 진압을 해줬으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을 키우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완전히 내정 간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모곤란 한 달 전에 이미 조민수 통상조약 체결했고요. 또 조선의 외국 군대, 청나라 군대 주둔이 허용되고 청나라가 파견한 여러 관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마건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젠창, 또 독일 출신의 이 멜렌도르프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문이라고 하면 충고를 해주는 문신 문관인데 내정 간섭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1882년에는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뜻을 보면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과 육지에서 무역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청의 속방이란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속방이라고 하면 중국 안에 속해 있는 지방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한 국가, 한 지방이다. 완전 종주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사재판권 인정되고요. 청상인들이 허가를 받으면 개항장, 즉 양화진을 벗어나서 내륙 활동도 허용이 되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약은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반발, 위정 척사 운동과 이모곤란을 중심으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신정변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